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5일 네,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스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며칠 전에 큰 이슈가 있었어요. 네, 용산 건물 붕괴 사건. 네. 뭐 깜짝 놀랐는데, 아니 어떻게 건물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전화를 집에서 네. 이제 뭔가 막 하고 있는데 네. 전화가 왔어요. 아는 분한테. 음. 사실 제가 그 붕괴된 건물 바로 옆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잘 알겠구나. 건물주도 아는 분이고. 네. 근데 이제 그 건물이 무너졌고 주인이 거기서 살았었는데 네.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사실 인명사고 걱정을 처음에 제일 먼저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건물이 이제 일요일이었으니까 네. 그렇긴 한데 사실 그 동네 되게 오래된 식당들이 10년 넘은 식당들이거든요. 거의 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또 이제 뭐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았나 그랬는데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던 것 같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건물이 절대 무너질 건물이 아니에요. 멀쩡한 건물이에요. 아, 진짜? 네, 밖에서 그 지금 로드뷰라든가 이런 걸로 작년 사진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냥 여러분들이 길에 가시다 보시면 흔히 볼 수 있을 흔히 볼 만한? 수 있는 외벽에 타일 붙이고 이런 그냥 멀쩡해 보이는 건물이에요. 그게 4층 건물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그 건물이 무너졌어요? 딱 얘기 보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건 흙집 이런 건물 아니거든요. 단층 건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딱 처음에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옆이 딱 그 한 4m 도로 뭐 한 그 정도 도로 옆이 바로 이제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하고 있는 구역이거든요. 아, 그럼 그래서 여기 이 건물은 재개발 구역이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일대가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이라 그래서 2001년부터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가지고 해오던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5구역, 여기는 옆에는 4구역인데 이제 4구역은 먼저 하고 있는 거고 5구역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국제 빌딩 5구역에 이렇게 건물 붕괴 사건이 발생을 하면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복잡해지기는 되게 복잡해질 것 같아요. 왜요? 다만 이제 행정력이 좀 추가가 되면서 시급하게 하기 위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이 이렇게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냥 냅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뭔가 빨리 추진하기 위한 동기부여들은 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안에 내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지역이 그 사업성이 낮아가지고 네. 다양한 형태로 계획이 변경이 됐었던 구역이고, 그죠? 사업성이 낮은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여기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 구역인데 뭐 조합원 수도 몇 명 없어요. 한 개동으로 이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복합시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긴 한데 네. 이게 잘 보시면 네. 여기뿐만 아니라 도시환경 정비 사업 구역들이 시공사 선정이 조금 어려워요. 맞아요. 그게 그리고 어려워요. 하락장에서 그러니까 사업이 여기도 2006년에 구역 지정을 받고 계속 추진해 왔어요. 추진을 네. 했는데 이제 건설회사들이 그런 거죠. 일반 분양을 결국 건설회사들도 조합원들한테 돈을 받아내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렇죠, 조합원 그렇죠. 분양 물량은 한계가 있고 결국 외부에 매각을 해서 분양 수입이 들어오는 게 건설회사의 이제 공적인 수입, 부채를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건데 네. 이게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분양이 잘 되는 편이고 수요가 있는 편인데 이 상업용 부동산, 업무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매각할지가 제일 문제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래 이전의 사업계획에서 추진할 때는 뭐 의료 시설들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어진 건물 중에 일부분을 그렇게 매각하는 형태로 협상을 진행해왔던 걸로 아는데 네. 지금 사업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그렇죠. 상승장이 진행이 됐고 그 옆에 이제 사실 용산 국제빌딩 4구역 지금 공사하는데도 10여 년간 굉장히 용산 참사가 났던 그 맞아요, 현장이에요. 맞아요. 유명했던 예. 곳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업이 한참 표류를 하다가 서울시가 중재에 나서고 혜택도 주고 해가면서 겨우 이제 끌어올렸거든요. 네. 이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헤매다가 그 뭐 이제 그렇게 끌어올려서 잘 되니까 여기도 이제 조금 주상복합 아파트도 짓고 업무시설 짓고 하면서
다시 이제 분양을 해야겠다. 이 사업계획 변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네. 근데 시공사 선정을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1차 시공사 선정할 때 유찰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시공사 선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시공사들 계속 알아보고 있고. 그래 맞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 여기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곳이니까 빨리 개발을 해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사건에 대한 원인 조사를 네. 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이 또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또 지배적이더라고요. 그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럴까? 네, 그러니까 이 재개발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정비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그냥 내 땅에 내가 혼자 집 짓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여기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가면 시공사 선정하고 그다음 분양 신청해야 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주계획 수립해가지고 그렇죠. 이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정해진 절차만 따져서 간다고 하더라도 네. 적어도 1년은 네.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안에 이제 또 사건 조사해야 되는 그 과정은 가면서 네. 사건 조사는 법에서 정한 절차가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니까 그건 사실 어떻게 누가 원인이 되고 누가 보상을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니까. 그 문제 그거보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재건축은 안전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네.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하고 네.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D등급을 받으면 어떤 일정한 혜택 절차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을 보고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네. 근데 재개발은 없잖아요, 이게. 여기는 이 재개발을 이미 구역 지정 받을 때 네. 그 부분이 넘어간 거죠. 근데 이제 사업이 지나치게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면서 예. 결국은 발생한 사건 아니겠어요? 이게? 근데 재건축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거는 안전진단 등급을 받아서 재건축을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업의 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추진 주체가 결정할 거예요. 야, 우리 지금 재건축하자 말자. 왜냐하면 돈 내고 하는 거는 조합원들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돈 없어.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 돈 생기면 하자. 이거 할 수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결국 민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 소유자들이 결정할 문제인 거거든요. 여기도 재개발 구역 지정하라고 재개발하라고 구역 지정 2006년에 해줬는데 12년 동안 아직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 환경이 안 좋으니까 제대로 팔 수 없고 그런 수익성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진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지역도 또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래서 네. 이게 좀 문제가 무너지는 것을 만약에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질 것 같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무너질지 않을지 그건 집주인들이 알아서 사실 신경을 써야죠. 그런 것까지 모두 다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 일단 뭐 서울시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가뜩이나 지금 선거철인데 그러니까. 이 이슈가 네 크죠. 그래서 일단 이 언론 쪽에 다 잘 하는 것 뭐 이렇게 보도 자료 내는 거 보면 서울시에서 뭐 309개 정비 구역들 지금 가고 있는 지금 10년간 사업이 좀 잘 진행 안 되고 가고 있는 이런 정비 계획 수립된 데들에다가 정밀 안전 진단들을 뭐 사람들 전문가들을 보내가지고 순차적으로 예, 구조안전 문제가 없는지 보겠다 이런 사건이 안 나오게끔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해야겠지. 네. 재개발에서 구역 지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사실 건물의 노후로 인해서 유지 보수를 하려고 비용이 들어간다면 네. 그 비용 자체 보상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방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제2의 사건, 제3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이번에는 운 좋게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네.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선거철하고 맞물려서 일단은 네. 뭐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드러나지는 그럴 것 않지만 같아요. 용산이라고 하는 그리고 4층짜리 건물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징적 이게 바로 이 건물에서 옆에 그 용산 참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진짜 사람 인명 피해가 있었으면 제2 용산 참사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그런 특수성이 있지만 사실 재개발 구역 안에 집 무너지고 막 이런 사례들이 없는 네. 게 아니거든요. 예, 비어 있는 집들도 많고 그냥 사람들이 안 살고 방치되다 보니까 예, 집이 이렇게 무너지고 지붕이 이렇게 내려앉은 건 예. 있지 뭐. 이거는 지금 그렇죠. 하디 씨지.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 네. 대처를 하고 이렇게 정비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지역들을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좀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사실 이 재개발 구역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도시 재생 사업 자체도 근본적으로 보면 뼈대는 같아요. 뭐냐면 정부가 나서서 재개발과 같은 전면 철거 정비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 공공에서는 정부든 또는 이제 서울시든 이런 구청이든 이런 쪽은 그냥 뒤에서 지원, 행정 지원만 하고 도시정비기금 마련해서 사업할 거면 그냥 좀 돈 저리를 빌려줄게요. 도로 문제 있거나 뭐 공영 주차장 이런 거 부족하고 그러면 그런 거는 뭐 제한적으로 좀 돈 지원해줄게요. 나머지 집은 알아서 고치세요. 사업하는 방식은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런 걸로 하라는 거거든요. 알아서들 하라는 건데 네. 그것도 의무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개발 구역으로 갔다가 주민들이 원해서 해제가 적들. 됐죠. 예, 그런 적들도 여전히 노후 주택들 많고 재개발 구역 지정이 이미 됐던 데이기 때문에 노후한 주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개발 구역은 아니지만 이제 재개발이 필요했던 시급했던 지역들인데 그 집들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붕괴 위험이 있는 집들이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런 집들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같이 309개 뭐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안전 정밀 조사를 해서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집들 중에서 말 그대로 길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빌라라든가 이런 걸로 신축이 되기 어려운 집들 이런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데들은 진짜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게 민간에다 맡겨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돈이 안 되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낡은 상태로 방치된다는 거지. 그렇죠. 예. 재개발 사업도 사실 이렇게 해제 쪽으로 갔던 이유는 뭐냐면 지난 하락장에서 재개발 사업 추진했다가 입주할 때 가서 추가 부담금 나오고 사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 결국 막 그 풍지박산 말 그대로 추가 부담금 때문에 손해 보는 사람들 많이 생기니까 해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도시 재생 사업 쪽으로 맞아요. 갔던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재개발도 그럴지언데 그냥 빌라 짓는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를 하는 부분도 결국 하겠어요? 그 축대 막 이렇게 집 수리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돈이 없어, 거를 돈이. 돈이 하기에는 그렇죠. 예. 아무튼 이제 서울시에서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이 좀 개입을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관이 좀 개입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가 점검을 좀 해야 되고 또 법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 자체가 좀 늦어질 것도 같은데 어차피 늦어졌던 사업이에요. 조금 더 늦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용산 인명 피해가 없어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용산에 또 하나 이슈가 있던데요. 한남 5구역 조합 지도부 선출이 싹 다 무효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나 잘 몰라. 왜? 한남 뉴타운이 각 구역별로 빨리 가는 데도 있고 조금 여러 이유에 의해서 늦어지는 데도 있고 이슈들이 한남 2구역도 이슈가 있고 학교 이전 관련해서 교육청이랑 뭐 하면서 재정부 촉진계획 변경안 이슈가 있어서 늦어지는 게 있고 네. 한남 4구역도 그렇고 3구역 같은 경우는 뭐 제일 빠른 편이긴 하지만 예, 그리고 뭐 한남 5구역도 사실 사업 추진하는 주체 조합 문제에서 약간 뭐 내용이 있으면서 늦어졌던 것 같아요. 늦어졌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조합 임원 뽑았는데 그 조합 임원 선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합장을 뽑고 이제 그 이사진을 뽑는 네. 총회를 했는데 네. 이제 그 조합 임원 뽑는 선거에 어떤 흠결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성원이 안 됐는데 됐다. 그렇죠.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뭐 소송을 걸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제대로 반장 뽑은 거 아닌데 너 반장 아닌데 왜 해? 반장 맞거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판결 대법원 판결이었나 아무튼 판결이 좀 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사업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변호사 직무대행이 선임이 돼 있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또 지지부진했던 그 한남 뉴타운의 재개발 사업이 이걸 계기로 해서 좀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한남 기대도. 5구역 최고 알짜죠. 그러니까요. 한남 뉴타운에서 항상 대장, 항상 대장이었던 한 번도 네. 대장이 아니었던 적이 없죠. 그래서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많이 올랐죠 한남. 한남은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재개발들이 다 아주 지금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장난 아닌 것 같아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언론에 기사가 음. 뭐 평당 음. 1억 3천만 원. 그 계산은 못 믿겠어. 근데 그게 실제로 그래요. 못 믿겠어. 제가 못 믿겠어. 따져보니까 네. 그 정도도 제가 얼마 전에 흑성 뉴타운의 재개발 물건 하나 얘기를 들었는데 네. 평당 1억이에요. 흑성 뉴타운도. 그래서 네. 그 돈을 주고 왜 사람들이 사요라고 계산했더니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어요. 뭐 계산해 보면.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빌라가 대지집은 7평짜리가 7억인데 네. 약 한 2억 정도 보상을 받을 것 같대요. 네. 근데 조합원 분양가가 한 7억 정도? 원래 그 인근에 재개발 조합원 분양가 한 6억 2, 3천 정도 했었거든요. 네. 조금 올라가서 사업 시기가 늦어지니까 조합원 분양가 한 7억 정도 나온다고 보면 7억에 사서 2억 평가받으면 5억 프리미엄 주고 산 거잖아요. 그렇죠. 조합원 분양가 7억이니까7억 그러면 플러스 프리미엄을 2억. 5억을 더 얹어서 사도 12억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네. 근데 네. 그 옆에 재개발 구역이 얼마 전에 보류지 매각했거든요. 보류지 로얄도 아니야. 저층. 근데 보류지가 13억 5천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억에 사도 인근의 13억 5천짜리보다 더 올라갈 수도 저렴하게 있다라고 올라갈 하니까 수 있다.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라는 논리가 서는데 한남은 어떻게 써요? 흑석이 그런데 그러니까 더 비싸게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사더라고요. 네. 아파트 가격 과연 더 올라갈까요? 네. 일단 평당 가격에 대해서 제가 못 믿는 이유는 이제 기자들이 보통 평당 가격이 뭐 1억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좀 면밀하게 투자의 관점에서 좀 지켜보면 소액. 지분이 10평 미만짜리를 평당 가격을 만드는 거냐 그렇지. 산출한 거냐 네. 지분이 30평 이상이 되는 걸 평당 가격을 산출하는 거냐에 따라서 그렇죠. 네. 워낙에 천차만별이라서 사실은 매물을 놓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좀 추천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재개발 시장이 지금 뜨겁잖아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괜찮지만 예, 지분이 차라리 큰 게 네. 프리미엄이 훨씬 더 최종적으로는 작은 프리미엄으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죠. 총 투자 금액도 고려해야 되고. 네. 예, 그래서- 돈 요새는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최종 프리미엄이 중요한데 총 투자 금액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결정짓는 부분이니까. 근데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기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의 차이가 이자를 상쇄하고도 남아요. 그 차이가.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거래가 안 되는 게 맞는 거고 시장 논리상.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경험을 좀 해보다 보니까 큰 거는 마이너스 P도 있어요 지금도. 응. 근데 돈이 없지. 그래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관련돼서 재개발이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건축을 다양한 형태로 강력하게 규제를 하니까 네. 이 수요들이 재개발 쪽으로 몰려가서 네,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재건축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요. 재건축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지금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죠. 살 수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그렇죠. 구역 안에서도 이제 요건이 맞는 조합원 물건들만 살 수 있다 보니까 물건들이 일단 재건축 투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초기 단계의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난 재건축은 일단 안전진단 기준이 너무 세져서 그렇죠. 재건축이 언제 추진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장담할 수 없죠. 예, 네. 그게 다 빠져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엄청 비싸고.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 금액에 주고 지금 사서 먹을 게 얼마나 더 있을까 부분에서 또 자신하기 어렵고 그래서 재건축 투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항상
이 재개발은 시장이 후행했거든요.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많이 생겨서 뭔가 사고 싶은데 재건축에 살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 구역 쪽에 뭐 없나라고 하면서 이제 이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오는 시장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네, 이동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데 그래도 재건축에 대한 관심들이 식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네. 또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와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 용산구 이천동의 레미안 첼리투스 네. 네, 그래서 완전 뭐 동작대교 강북쪽으로 해서 아주 큰 랜드마크 형태로 지어진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분석을 해보면 재건축 투자가 확실히 이익이 좀 또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내용 자체를 보면은 일단은 1대1 재건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도 생각하는 게 1대1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낮아져서 큰 혜택을 보지 않는 거, 못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좀 핫했죠. 당분간 핫하는 기간 동안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일단 분담금을 1대1 재건축이기 때문에 분담금이 높아서 분담금 5억 4천이나 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에 샀다면 10억 5천? 그런데 현재 시세는 20억에서 25억 산. 그렇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억에서 1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게 실제 거래됐던 게 8년 만에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라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재건축 1대1 재건축이라는 것 자체도 시장만 괜찮으면 오히려 랜드마크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얹어져서 입지적인 요건만 괜찮으면 그런 부분 때문에 훨씬 더 사업성에 좋은. 사실 여기는 재건축 안 했어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진짜?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상승분이 결국 집가 상승이 지난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네. 근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특혜본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네, 왜냐면은 그럴 수도 있죠. 오세훈 시장 때 그 한강변 르네상스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홍콩처럼 뭐 어쩌고저쩌고 초고층 뭐 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실 그때 그 혜택 본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높게 못 질 걸?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게요. 오세훈 시장 시절에 한강변을 관리하는 거랑 박원순 시장 시절에 한강변을 관리하는 거랑 기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시절은 오세훈 시장 시절에 그 한강 르네상스 한강변 관리하는 내용은 뭐였냐면 저층과 중층, 저층, 고층이 이렇게 조화롭게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뭐 그런 개념의 한강변 관리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옆에 보면 아파트 부지 중에 상당수를 잘라냈어요. 그래서 이 동부이촌동에서 한강공원으로 나갈 수 있는 이 공원 부지를 기부 체납하게끔 했거든요. 그렇죠. 25%. 생각을 해보세요. 내 땅 만 평이 있었는데 3,000평 내놓으래. 국가가 가져가겠대. 그럼 7,000평의 아파트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7,000평에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여기는 높이랑 용적률로 준 거예요. 원래 만 평에다 집 많이 줬어야 되는데 땅을 나라에서 가져갔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화해서 높이를 준 거고 그래서 56층짜리가 여기도 보면 56층짜리가 한 동 최고 101동 최고 높은 게 있고 이렇게 세 개 동의 높이가 다 다르거든요. 이제 그 수혜를 받아서 갔는데 이제 요거 말고 그 이어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거론되었던 지역들이 당시에 이제 전략 정비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택가들이 있는 지역들 뭐 합정이라든가 아니면 성수라든가 이런 데도 있었지만 합정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모양새가 다르고 성수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네. 압구정도 전략정비 구역이었고요. 그렇죠. 반포 그다음에 여의도도 전략정비 구역이었는데 이제 그 시절의 계획들이 오세훈 시장의 퇴진과 함께 다 사라지고 없어졌지. 예, 그리고 이제 변경된 거에 따라서 가니까 지금은 그거거든요. 강변도로 라인으로는 10층 그 뒤로는 뭐 35층까지 그리고 건축 이쁘게 하면 한 3개 층 더 올려 38층까지 이제 그게 아크로 리버파크가 그렇게 간 거고 최근에 입주한 단지 중에서 이제 아크로 리버뷰라고 있어요. 10만 포차. 네네. 거기는 그냥 도로변에 그 규제 없이 제대로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그래요? 거기는 사업 계획 자체가 옛날에 한 거야.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건축 이거 하기 전에 이미 받았던 내용으로 1대1 재건축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발코니도 안 잘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과거의 사업 계획대로 간 사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찍 추진했었기 때문에 혜택을 봤었던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사실 이 레미안 이촌 얘기해 볼수 첼리투스 있을 것 렉스 같아요.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는 할 말이 되게 많은데 1대1 재건축도 약간 좀 더 얘기할 말도 많고 예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너무 끝도 없이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이슈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1대1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사업성이 일단 안 좋아진다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제초안 부담금 때문에 훨씬 사업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신탁 방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신탁 방식이 사실은 기존에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신탁 방식으로 가는 게 괜찮을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성공 사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전에서 대전 용운 주공 아파트 재건축 이 편한 세상 에코폴레라는 아파트가 신탁 방식으로 첫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아주 의외고 재밌어요. 2016년 7월 달에 한국토지신탁에다가 신탁 방식으로 의뢰를 했어요. 2016년 7월인데 지금 2018년 6월이니까 2년이네요. 2년이죠. 2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인데 2,267가구를 분양까지 끝났습니다. 오. 와, 엄청나게 빠른 추진 속도인데 그러네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한남 오고요. 이렇게 조합 집행부 시끄럽게 문제 생기는 것보다 네. 신탁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제초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게 결국은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참 문제점이 뭐냐면 신탁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신탁 수수료도 과거에는 기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해졌어요. 신탁 수수료가. 그래서 일반 분양과 조합 매출 총액의 2%에서 3%를 신탁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게 재밌게 돌아가는 게 신탁 수수료를 주는 게 결국은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죠. 사업은 빨리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나쁘게 보면 그런데 좋게 보면은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초안 부담금에서 깎이니까 결국 상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의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려고 하는 사업이 빠르게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거는 아니지. 왜? 아니 그냥 그 자동차 리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비용 늘어나서 공사비 더 주고 공사비 많이 주면 되지 그러면 뭐하러 신탁 2~3%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평당 500만 원에 할 거 평당 1,000만 원에 2배를 줘요. 그럼 사업비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개발 이익이 줄어드니까 재건축 부담금은 줄겠죠. 그렇죠. 근데 주는 돈은 많잖아. 그래서 결국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출하는 한대잖아. 진짜 엄청 많잖아. 그렇게 해서 한대잖아 지금. 근데 그렇게 줄 돈이 결국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고 그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늘어나는 부담금이 커지거나 또는 이렇게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조합원들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들어와야 될 돈이 줄거나 또는 나가야 되는 돈이 느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기 힘든 조합원들도 많이 생기고 이 이해관계가 다른 조합원들 사이에서 계속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재건축을 매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소장님 얘기하셨던 시공사의 공사 대금을 인상하는 거, 그 다음에 신탁 방식으로 인해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는 거, 둘 다 혜택이 있다고 봐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다가 100년 넘은 나무들 다 심어서 아파트 단지 가격이 올라가서 결국은 가치가 올라가서 가격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투자한 비용 대비 내가 얼마만큼 혜택을 보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결국은 시공비를 올려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못 파니까.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은 신탁 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을 2%에서 3%의 비용이 추가로 지불되는 문제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두 가지 다 조합해서 선택해야 될 카드지 버려야 될 카드는 아니지 신탁이 않을까요? 무조건 빠르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신탁이 빠르다라고 물론 신탁 방식의 재건축으로 가면 일반적으로 단계를 좀 줄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조합 맞아, 방식의 맞아. 재건축에 비해서 단계가 줄어들면서 조금 빨라질 수 있는 여지도 있긴 있지만 절대적으로 그 뭐 한 부분만 놓고서 아니야. 99.99% 빨라. 네.
99.99% 빠르게 진행된다에 저는 한 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근데 이제 신탁 네. 방식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이 많아요. 막 늘어나다가 많이 줄었잖아요. 다시 이제 관심들 다시 줄고 또 늘어날 하면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실 이 이슈를 제가 토픽으로 정한 이유가 뭐냐면 네. 문제 있는 사업장들 많아요.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 그 사업에 대한 반대만을 일삼을 게 아니라 신탁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네. 저는 아니야.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례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지역들이 신탁 방식의 사업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의도 시범 재건축, 그다음에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용산구 한성아파트, 서초구 방배 3호 아파트, 동작구 흑석 재개발 11구역 이처럼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 약 20여 곳 정도가 현재 신탁 방식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상태는 대구와 부산으로 확대가 돼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합원들이 최선의 선택을 스스로 이끌어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또 얘기 하나 보자면요. 잠실 5단지 설계안 때문에 또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동안 전 설계안 많이 봤거든요. 잠실 5단지 뭐 이렇게 지어질 것이다, 저렇게 지어질 것이다. 참 얘기들 많았는데 서울시에서 건축설계 공모해 갖고 이번에 주민투표에서 결국은 선정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좀 문제가 좀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가 나왔다기보다는 잠실 5단지가 이제 설계 경기를 해서 나왔는데 그게 많이 안 드러났어요. 어떻게 지을 건지 모양이 다들 궁금해하죠. 궁금해하는데 이제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살살 나오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안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보통 공모한 설계 이런 것들 보면 아주 막 화려하고 근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생각보다 기대만 못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설계안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제 그 내용 관련해서 조합 총회를 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제 지난 주말에 총회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잠실 5단지 조합원 한 분이, 그러니까 잠실 5단지 소유자 한 분이 이제 카페 이 성원 됐고 통과됐다고. 그러니까 이 잠실 5단지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설계안대로 가자라는 쪽에 표를 모아서 이제 그대로 됐다라고 하고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네. 왜 몰라? 이게 사실은 잠실 5단지에 지금 얘기가 두 가지가 크게 나오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 크게 뭐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하나는 단지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큰 도로가 자리 잡히고 있어서 단지를 결국은 쪼개는 문제. 네. 그래서 분리가 되는 문제. 이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잠실역 앞에 잠실 사거리 광장을 조성을 해서 거기를 이제 광장으로 크게 꾸미겠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거는 여기가 시위 공간으로 변질되지 않겠냐라는 두 가지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선생님 얘기했듯이 생각보다 안 예쁘다는 거예요. 좀 멋지고 화려하게 이렇게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사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똑같아. 그냥 흔히 보던 그런 아파트. 이거를 설계 공모까지 해가지고 30억씩 들여서. 저는 평가를 왜냐하면 인테리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건 상대적인 개념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서 뭐 이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진짜? 저는 사실 그거. 그 조감도상의 그림이고 뭐 실제로 지어지는 모양은 또 어떻게 다를지 모르니까. 네, 우리 강 소장님의 독특한 취향을 이쁘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다만 사람마다 그 디자인을 받아들이는 느낌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서울시가 한 발 발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결정이 됐으니 이제 디테일한 것은 조합과 직접 해서 뭐 해라 뭐 이렇게 해서 한 발 빼는데 개인적으로는 잠실 5단지가 어떻게 보면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대장주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송파구 대장주.
송파구 재장주? 그렇지. 강남권이라고 하면 강남 아니야. 넓은데. 강남권이 요새 아 그래요? 대장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왜냐면 신문에 재건축 얘기 나오면 옛날에는 음마였거든. 근데 지금은 다 오단지야, 다 오단지. 잠실 5단지도 음마랑 같은 급으로 항상 비교되면서 얘기했죠. 왜냐하면 50층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잠실 5단지도 50층을 받았고 어쨌거나 일부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어떤 기대감이라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한 하나의 꼼수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해보게 이거는 되는. 이 서울시라고 얘기하니까 서울시인데 실제로는 이제 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건축 공동회 이런 데에서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다 평가하시죠. 하잖아요. 네. 그 권력이 참 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안에 단지 안에 지금 뭐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 내 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런 데에서 보완하라고 시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견,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원들의 의견들이 조금 많이 무시당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도시 계획이란 큰 그림에서 생각하는 거고 뭐 그걸 하는 분들이 그렇게 결정하는 거긴 하지만 그 갈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잠실 5단지도 이제 뭐 굴뚝 남겨라 뭐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원하는 안대로 참 재건축하기가 쉽지 않다.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여담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별별 수다니까. 네. 잠시 5단지 재건축되면 거기 벚꽃 다 어떻게 가는 거야? 아 거기 벚꽃 많아요? 벚꽃 예술이거든요 거기. 뭐 없어지. 진짜 일부 남기고 뭐 일부 다. 명물인데 그거. 와 참. 그래도 새 집들이 우리 집에 원하시겠죠. 마당이 없어서 이거 갔다 온 게 심을 수도 없고. 자 오늘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재개발과 재건축. 네. 이라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뭐 딱히 뭐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다 저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매주 별별수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상식도 좀 늘릴 겸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겸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을 통해서 좋아요도 해주시고 구독도 같이 해주신다면 방송을 준비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훨씬 더 즐겁고 재밌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